감독은 분명히 컷을 외쳤습니다. 스태프들은 조명을 껐고 촬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의 노배우는 멈추지 않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독의 종료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조차 소용없는 정막 속에서 오직 상대방의 입모양과 공기의 진동만으로 연기했던 80살의 여배우. 그 처절한 몸부림은 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배우. 석금성의 마지막 투혼은 그렇게 우리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토록 가슴 시린 절규의 뿌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석금성 본명 석금심이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린 곳은 평안남도 강서군이었습니다. 1907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해그 특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며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던 그해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여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허락된 삶이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삼종지도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없이 누구 댁, 누구 어미로 불리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안도의 억척스러운 기질을 타고난 소녀 석금심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의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바느질을 배우고 시집갈 준비를 하며 수줍게 얼굴을 붉힐 때 그녀는 마을을 찾아오는 유랑극단의 무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엉성하게 세워진 무대 위에서 광대들은 울고 웃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배고픔도 나라 잃은 서름도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어린 금심의 눈에 비친 배우들의 모습은 천대받는 광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마법사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저 위에 서고 싶다. 나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내 안에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상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양가집 교수가 혹은 멀쩡한 집안의 딸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타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개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등장했고 단발머리를 한 모던걸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시대의 관습과 새로운 문물이 충돌하며 비전에는 파열음 속에서 석금심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손가락질은 그녀의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안정된 삶보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더 절실했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곳은 마땅치 않았고 여배우를 모집한다는 곳은 대부분 기생을 양성하거나 술집 접대부를 구하는 곳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극단 토월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923년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토월회는 당시 조선 연극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과장되고 촌스러운 신파극을 거부하고 서구의 근대극과 사실주의 연기를 지향했습니다. 현실을 밟고 이상을 비춘다는 그들의 이름처럼 토월회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술이라는 이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석금성은
토월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가 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혜숙, 전옥 같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이미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박승희 같은 연출가는 그녀에게 연기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토월회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 걸음걸이, 표정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슬픈 척 우는 것이 아니라 왜 슬픈지, 그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석금성은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로 승부하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그늘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주의 연기에 최적화된 마스크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 그녀는 드디어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 선 그녀는 더 이상 평안도 시골 소녀 석금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배우 석금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연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들은 대개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갔거나 봉건적인 질서에 희생당하거나 사랑에 배신당해 울부짖는 여인들. 그것은 단순히 각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조선의 여성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식민지 청년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석금성이 무대 위에서 오열할 때 관객들은 그것이 자신의 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연극 배우들의 생활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방 순회 공연을 떠나면 여관비를 낼 돈이 없어 극장 구석이나 창고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되지 않는 대기실에서 입김을 호흡 불어가며 언손을 녹여야 했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때 속에서 대본을 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배우를 딴따라나 기생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공연이 끝나면 술자리에 합석을 강요하거나 희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석금성은 그 모든 모욕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직 무대, 그 신성한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는 찰나의 희열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 배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석금성은 지독한 연습벌이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그녀는 구석에서 벽을 보고 대사를 중얼거렸고, 감정을 잡기 위해 며칠씩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석우, 홍해성 같은 당대 최고의 연출가들로부터 진짜 연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홍해성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성아, 흉내를 내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네 심장이 그 사람의 심장처럼 뛰지 않으면 관객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평생 그녀의 영이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예쁘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통이었고 진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명성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극단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건 공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대표작이었던 레퍼토리들, 이를테면 동파리의 비밀이나 같은 작품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심파를 넘어선 리얼리즘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김우진의 희곡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밑바닥 여성의 삶을 처절하게 그려내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짙은 호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공연은 사전에 대본 검열을 받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민족 의식을 고취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 가차없이 삭제되거나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어 대사를 강요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말로 울고 웃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숨막히는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변절하거나 붓을 꺾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은 무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연기는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가정 비극이나 멜로드라마를 연기하면서도 그 행간에 시대의 아픔을 숨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대사 한마디, 숨소리 하나에 억눌린 조선인의 울분을 담아내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새로운 매체가 그녀를 부릅니다. 바로 활동사진, 즉 영화였습니다. 1940년 개봉한 최인규, 방한준 감독의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무대 연기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영화는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없는 차가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장된 몸짓보다는 섬세한 표정 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름이 소실되어 그녀의 초기 영화 연기를 온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신문 기사들은 그녀의 등장을 주목했습니다.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 발성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스크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그녀는 실질적인 주연급 영화 배우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녀가 한국 영화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되는 긴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안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의 고요를 깨고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석금성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희 인생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생존이라는 처절한 과제와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정막을 깨고 터진 포성은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배우 석금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각본도 연출도 없는 참혹한 현실의 비극이었습니다. 피란민의 행렬에 섞여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며 그녀가 목격한 것은 찢겨진 산하와 길게 버려진 시신들, 그리고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공허한 눈동자였습니다. 화려했던 모던걸의 의상은 흙먼지 뒤집어 쓴 몸빼 바지로 바뀌었고 우아했던 단발머리는 헝클어진 채 질끈 동여매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어진 피란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와중에도 예술인들의 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배우, 가수, 작가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아 임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어도 포탄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와도 막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석금성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당시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이자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석금성은 무대 위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아내의 역할을 맡아 울부짖을 때 객석의 관객들은 그것이 연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고 우리 모두의 통곡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선언되었을 때 서울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한국 영화는 기적처럼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40대 중반에 접어든 석금성의 연기 인생은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쟁 이전의 그녀가 신여성의 상징이나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면 전후의 그녀는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을 대변해야 했습니다. 미모는 시들었고 눈개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전쟁의 공포와 생존의 고단함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영화계는 더 이상 곱고 예쁜 얼굴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세파를 견뎌낸 억척스러운 얼굴, 무진 집을 다시 세우고 굶주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석금성은 기꺼이 그 얼굴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한국 영화가 질적,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던 이른바 황금기에 석금성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녀는 김승호, 신영균, 김진규, 신성일 같은 당대 최고의 남성 스타들의 어머니 혹은 아내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려낸 어머니상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애롭고 희생적이기만 한 한국의 어머니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었으며 욕설을 내뱉고 악다구니를 쓰는 현실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1961년 강대진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주인공 김승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집안일을 꾸려가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곰살맞은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지만 그 투박한 손길 속에 담긴 깊은 정을 그녀는 대사 한마디 없이도 표현해냈습니다. 1963년 김수용 감독의 애서는 그 존재감이 더욱 폭발합니다. 해방촌 판자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그녀는 실향민들의 애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억척 어멈을 연기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인 걸걸한 목소리로 내 레일은 기어이 살아가겠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시대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녀의 연기 열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떡지게 만들고 치아에 검은 칠을 해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옷에는 흙을 묻혀 금방이라도 밭에서 김을 매다 나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어떤 여배우가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석금성은 배우가 배역보다 예뻐 보이면 그건 직무유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우는 법을 거부했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못난 울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충무로는 말 그대로 영화 공장이었습니다. 한 해에 100편이 넘는 영화가 쏟아져 나왔고 인기 배우들은 하루에도 서너 개의 현장을 오가며 겹치기 출연을 해야 했습니다. 석금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녀는 1년에 무려 20편에서 30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극 현장에서 왕의 유모가 되었다가 점심에는 멜로 영화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저녁에는 액션 영화의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1년 365일을 촬영장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영화 번거리 삼룡이나 같은 토속적인 문예 영화에서는 한국적인 한의 정서를 깊이 있게 표현했고, 현대물에서는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도시 빈민의 애환을 그려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면 관객들은 안도했습니다. 화면 어딘가에 그녀가 앉아 콩나물을 다듬거나 담배를 피워 물고 있으면 그 장면은 순식간에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빛날 수 있도록 공기처럼, 배경처럼 자신을 낮추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면을 장악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내공. 그것이 바로 조연의 여왕, 석금성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환호하는 국민 어머니의 명성 뒤에는 독한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였지만 현실의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녀는 홀로 짐을 챙겨 어두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텅 빈 방. 그녀를 방이는 것은 차가운 윗목과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한때 사랑이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의 현대사는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영화 속의 자식들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신성일, 엄앵란, 김지미 같은 당대의 청춘 스타들을 그녀는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촬영장에서 후배들이 NG를 내거나 감독에게 혼이 나면 그녀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감독을 나무라며 후배들을 감싸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출연료를 털어 가난한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 먹이고 겨울이면 직접 짠 털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영화 현장은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그토록 절절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녀가 현실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연기로 승화시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대본을 받으면 밤을 새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상상하며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독해졌을까? 이 할머니는 왜 밤마다 울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캐릭터의 영혼을 자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어가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농촌은 붕괴되고 도시는 비대해졌습니다. 영화의 트렌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몸빼 바지를 입은 어머니보다는 양장을 입고 댄스홀을 드나드는 신식 어머니들이 스크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흙냄새, 나는 어머니, 고향을 지키는 늙은 소나무 같은 존재로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며 동시에 시대가 버리고 가는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그녀의 신체에도 노화의 징후가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청력의 감퇴였습니다. 배우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의 대사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연기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소리는 멀어지고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촬영장에서 감독의 지시를 잘 듣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 배우들이 큰 소리로 말해 주어야 겨우 알아듣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은퇴하고 쉬라고 권했습니다. 평생 쉴 새 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편안히 노후를 보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는 석금성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았고 무대는 그녀가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눈으로 듣겠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듣겠다. 그녀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 배우의 입모양을 읽는 독순술에 가까운 기술을 익히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영화 관객이 줄어들고 영화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도 그녀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TV 드라마 여러 같은 작품들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 때 그녀는 그 안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잔인했습니다. 컬러 TV 속에 화려한 젊은 배우들에게 열광하는 사이 흑백 영화 시절의 영광을 간직한 늙은 여배우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캐스팅 제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들어오는 배역들도 예전처럼 깊이 있는 역할보다는 단편적인 노인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평생 톱스타들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그녀의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높지도 않았거니와 그나마 받은 돈도 주변을 돕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도 연금 제도도 없던 시절 노년의 예술계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병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새빵, 그것이 국민 할머니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나면서도 그녀는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보며 옛날을 추억했습니다. 스크랩북 속에 붙어있는 흑백 사진 속의 자신은 언제나 울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잊어가던 1980년대 중반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거장 임권택 감독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나도 향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번거리 여인 아다다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이 영화에서 임권택 감독은 석금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노인 역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의 인습과 가부장제의 폭력을 대변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인물인 시어머니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80,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거동조차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무리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의 눈빛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감독님, 나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이게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배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소생장치였고 70년 연기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울 장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세상의 소음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술혼의 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987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 임권택 감독의 영화 촬영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에는 80살의 노배우 석금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처럼 혹은 그 집안의 터줏대감 귀신처럼 툇마루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번거리 며느리 아다다를 구박하고 끝내 집에서 내쫓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구시대의 악습과 비정함을 상징하는 인물. 하지만 석금성이 표현해내야 할 것은 단순한 악독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신념,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양반가의 오만함,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서늘한 생존 본능지, 그 모든 것이 눈빛 하나에 담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귀였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그녀에게 그저 웅웅거리는 진동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상대 배우가 대사를 쳤는지, 감독이 큐사인을 보냈는지 그녀는 소리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연기의 호흡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된 순간 그 모든 우려는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석금성은 상대 배우인 신혜수의 입술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을 매의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상대의 입이 닫히고 근육의 움직임이 멈추는 그 미세한 틈을 타 그녀는 자신의 대사를 벼락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청각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연마한 동물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읽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타이밍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특히 아다다를 매몰차게 몰아쓰는 장면에서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으나 그 안에는 쇠붙이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칠 때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에서는 서슬퍼런 광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신을 데리고 살 수는 없다는 당시 사회가 강요했던 잔인한 질서를 대변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악역에게조차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시어머니는 미워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괴물이자 피해자였습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오열하는 장면을 찍을 때였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만족스러운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컷을 외쳤습니다. 스태프들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고 조명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석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컷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 때까지 그녀는 그 비극의 세계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촬영이 끝났음을 알게 된 그녀는 멋쩍은 듯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였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장의 사람들은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노배우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바치는 그 처절한 몰입 앞에서 숙연함마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몬트리올 영화제에 초청되어 신혜수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평단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대배우의 귀환에 놀라워했습니다. 석금성의 영희는 연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그녀의 주름 하나하나가 대사다라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연말, 그녀는 청룡영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늙은이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연기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70년 연기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축제가 끝나면 그녀는 다시 신데렐라처럼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트로피는 낡은 장식장에 놓였지만 그것이 쌀독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격변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거리는 온통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로 뒤덮였고
젊은이들은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 불리며 소비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사회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경제는 호황을 누리며 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가난과 눈물, 전쟁의 상처를 다룬 영화들은 촌스러운 것으로 취급받았고 그 자리는 세련된 로맨틱 코미디나 할리우드 키드들의 감각적인 영화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극장에서 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고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석금성이라는 이름은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고팠던 시절, 피란 보따리를 이고 다니던 시절, 꿀꿀이죽을 끓여 먹던 시절을 너무나 생생하게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백화점이 들어선 서울 거리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재개발 구역에 홀로 남은 낡은 판잣집처럼 위태롭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대중문화가 소비와 쾌락으로 이동하는 동안 생존과 한을 연기했던 대배우는 설 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시대의 뒤양일로 강제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를 둘러싼 안타까운 소문들이 충무로 뒷골목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그녀가 과거 좌익 활동에 연루되어 방송 출연이 정지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이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오직 휴머니즘과 모성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는 거창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방송국 PD들은 화면이 칙칙해진다, 요즘 시청자들은 예쁜 할머니를 원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과 탁한 목소리는 리얼리티의 정수였지만 90년대의 방송가는 그것을 낡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옆에서 그녀는 긴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용 가치가 다한 존재로 취급받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몸열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울어주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울어야 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후배들이 쥐어주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비참하다는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며 호탕하게 웃던 대장부 석금성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를 찾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국과 영화사는 더 자극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젊은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간혹 들어오는 섭외라고는 대사 한두 마디뿐인 병풍 역할이나 치매 걸린 노인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9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녀의 귀는 이제 보청기를 껴도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 되었고 거동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민폐가 될 것을 우려한 제작진들은 그녀의 이름을 캐스팅 리스트에서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톱스타로 살았지만 재테크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예술가는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꼿꼿한 신념,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주던 넉넉한 인심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세방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지원금과 아주 가끔 찾아오는 후배들이 쥐어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느라 전기장판 위에서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지냈고, 반찬은 김치와 밥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국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녀를 돌봐줄 가족은 곁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양했던 양아들은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팔자지 무자식이 상팔자라지 않나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아들처럼 아꼈던 신성일, 엄앵란 같은 후배들이 중견 배우가 되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의 그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야지. 나처럼 살지 말고. 1990년대 초반,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노환과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입원비가 없어 퇴원을 서두르거나 아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알아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화인 협회나 원로 배우들의 모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를 대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울렸던 대배우가 병원비 몇 푼이 없어 쩔쩔매는 현실. 이것은 비단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예술에 바쳤으나 사회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원로 예술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잡지사 기자가 그녀의 근황을 취재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목격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누워있는 석금성. 방 한 구석에는 그녀가 평생 모아온 트로피와 상장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여배우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기자가 선생님,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고깃국 한 그릇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난 뒤 사람들은 잠시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잊혀진 배우의 가난은 금세 다른 뉴스들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예술가적 자아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살던 새방의 풍경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녀가 종종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주름진 눈과 검버섯이 핀 뺨, 숱이 빠져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그녀는 그 늙고 병든 얼굴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완성해온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배우란 남의 삶을 훔쳐 사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태워 남을 위로하는 직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로는 교과서적인 메소드 연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겪은 고통을 자신의 몸에 직접 새겨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준 그 걸걸한 목소리는 흉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밤을 담배 연기와 소주로 지사하며 만들어낸 탁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분등은 가짜가 아니라 70년 세월의 무게가 짓누른 진짜 굴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만하면 잘 늙었다. 이 얼굴이면 이제 진짜 죽는 연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녀의 정신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어 현실 감각이 무뎌진 탓이 컸습니다. 그녀는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영화 속 대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밥 잡수시오. 내 새끼 어디 갔다 이제 오나.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 할머니,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다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그녀의 혼잣말은 미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세계, 유일하게 행복했던 영화 속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필사적인 탈출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녀는 기억 속의 무대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4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촛불이 다 타들어가서 꺼지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연기했던 그 육중한 존재감은 이제 한 줌의 뼈와 가죽만 남아 침대 시트 위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995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그녀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양실조와 노환이 겹쳐 병원 6인실에 입원했지만 그녀에게는 간병인조차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과일을 깎아 먹을 때 그녀는 돌아누워 벽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했고 의사가 와서 어깨를 두드려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이 고립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기억의 필름을 되감아 자신이 가장 빛나던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큰아들로 나왔던 신영균, 맨발의 청춘에서 아들이었던 신성일, 그리고 수많은 작품에서 딸로, 며느리로 만났던 여배우들. 현실의 석금성은 자식이 없어 외로웠지만 기억 속의 배우 석금성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자식을 둔 다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그 손길은 영화 속에서 못난 아들을 위로하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차니 옷 다 입어라. 소리 없는 그녀의 입술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매 증상이 아니라 평생 몸에 밴 어머니로서의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자식들이었지만 그녀가 쏟았던 사랑만큼은 진짜였기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그녀의 무의식은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깊은 회한에 잠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배우 석금성을 위해 희생시킨 인간 석금심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평범한 아낙네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진짜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기쁨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 과연 그 선택은 옳았을까? 대중의 박수갈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병원비 청구서뿐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만인의 어머니였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혹사시켰던 지난날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그녀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병문안을 온 극소수의 지인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조차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그녀도 방문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집은 서울 변두리의 새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안남도 강서의 고향집, 17 소녀 시절의 꿈이 서려 있는 그곳, 혹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세상 어딘가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11월이 되자 그녀는 곡기를 거의 끊었습니다. 물만 조금 마실 뿐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 기능의 정지라고 설명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녀 스스로 내린 마지막 연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기보다 깨끗하고 조용하게 막을 내리겠다는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그녀는 링거 주사 바늘을 빼내려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붉은 십자가와 넌사인이 번쩍이는 도시.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오가며 혈압을 재고 링거를 교체했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그녀의 손은 가끔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잡으려는 듯 혹은 떠나가는 자식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듯. 그녀는 꿈속에서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기다려온 누군가를 마중 나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 지상의 별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의 겨울은 그렇게 그녀를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덮이고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20년대 토월회 시절, 눈 내리는 경성거리에서 연극 포스터를 붙이며 꿈에 부풀었던 그 겨울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1.4 후퇴 때 눈보라치는 흥남 부두에서 피란선에 오르며 떨었던 그 추위를 기억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겨울은 언제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애 가장 긴 겨울, 그리고 영원히 깨지 않을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가슴의 오르내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맥박은 희미해졌습니다. 평생을 천둥처럼 울부짖고 바위처럼 버텨왔던 여인의 마지막은 깃털처럼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에 시계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 당직 간호사가 순찰을 돌다가 그녀의 평온해진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은 펴져 있었고 굳게 다물었던 인매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촬영을 끝내고 마침내 오케이 소리를 들은 배우처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석금성 배우의 별세 소식은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의 귀퉁이에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원로 배우 석금성 씨 별세, 향년 88세.
그 기사의 끼는 당시 연예면을 도배했던 신세대 댄스 그룹의 컴백 소식이나 인기 드라마의 시청률 기사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의 산증인이자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천만 관객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국민 할머니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병원 연간실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는 여느 스타들의 장례식과는 달리 그녀의 빈소 앞에는 몇몇 영화 관련 단체에서 보낸 조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상객의 발길도 뜸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수많은 스타들 중 상당수는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 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강부자, 남은희 등 그녀의 연기운을 존경했던 몇몇 후배 연기자들과 묵묵히 그녀의 업적을 기리던 소수의 영화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정 사진 속의 그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의 석금성은 특유의 주름진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70년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조문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후배 배우는 빈소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영화 그 자체였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 탄식은 비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를 잊어버린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검소하다 못해 빈약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양아들과의 왕래마저 끊긴 상태였기에 상주 역할을 할 사람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영화인 협회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가 병원을 떠나 장지로 향할 때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평생을 바쳐 연기했던 이 도시는 무심하게도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은 누구의 장례 행렬인지조차 모른 채 각자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우 석금성의 육체적인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녀가 눈을 감은 그 순간부터 역설적이게도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도래했고 이에 발맞춰 한국영상자료원을 중심으로 고전 영화 필름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창고 속에 처박혀 곰팡이가 피어가던 필름 캔들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잊혀졌던 석금성의 목소리와 표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잡티가 제거되고 선명해진 화면 속에서 젊은 관객들은 처음으로 배우 석금성을 마주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그녀의 재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끈 젊은 세대들이 19, 60년대 흑백 영화 클립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화 나 시리리 속의 석금성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촌스러운 옛날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배우들조차 흉내내기 힘든 압도적인 에너지와 전율 돋는 리얼리즘 연기였습니다. 댓글창에는 놀라움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할머니 눈빛 좀 봐. 진짜 광기가 서려 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시대 사람을 다큐로 찍은 것 같다. 지금 할리우드에 내놔도 손색 없는 메소드 연기다. 그녀의 영인은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의 관객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모던한 연기로 재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영화학계와 평단에서도 새로운 시각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녀를 단순히 전통적인 어머니상의 구연이나 희생적인 여인으로만 해석했다면 이제는 젠더적인 관점에서 그녀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 영화 비평가들은 석금성의 연기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을 일궈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나 억척스러운 아낙네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비극적인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르던 고성, 찌푸린 미간, 거친 욕설은 얌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강요하던 사회에 대한 몸의 언어이자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시대의 모순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유작과도 같은 영화에서의 영희는 영희 교본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호흡을 읽어내며 연기했던 그 투혼은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기술자가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후배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같은 거장 감독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때 그 뿌리에는 석금성 같은 1세대 배우들이 다져놓은 단단한 토양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 영화라는 거목이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 석금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돌석, 이제 금, 별성. 그녀는 자신의 예명처럼 살다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모진 역사의 파도 앞에서도 돌처럼 단단하게 버텼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부딪혔으며 마침내 한국 영화의 하늘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차가운 새방에서 고독하게 세우러졌지만 그녀가 남긴 수백 편의 영화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여전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을 위해 매를 맞고 세상을 향해 악을 쓰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를 업고 달리던 그 모습, 판잣집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등, 그리고 번거리 며느리를 내치며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던 그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우리의 할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를,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온 질곡의 세월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늙고 병든 영웅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석금성의 쓸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성공과 미래만을 좇느라 과거와 사람을 소홀히 대했음을 보여주는 아픈 자화상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녀의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일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수많은 별들 중에 유독 투박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석금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아프지도 않은 곳에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 속 세상처럼 영원한 드라마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